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토요타 라브4 신형 6세대 모델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공식 출시됐습니다. 이제 닛산도 없고 혼다도 없고 이제 우리나라의 일본차 브랜드 토요타 하나 남았습니다. 이 렉서스도 토요타니까. 이 볼륨 모델이 라브4가 잘 안되면 토요타도 우리나라에 남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브4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데요, 이 토요타 라브4는 과연 달라서 우리나라에서 세계 1등 토요타의 저력을 보여줄지,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역시 그저 그런 차로 전락해서 이 일본차의 퇴출을 더 가속시키게 될지, 이런 것들 저희가 오늘 시승을 통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 라브4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5세대 라브4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으로 이 해치백을 SUV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죠. 도시명 SUV의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번 6세대 라브4는 디자인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디자인이 러기드한 느낌, 나를 튼튼하게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토요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차는 유틸리티성을 강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각지고 이하 실내 공간을 넓게 뽑고 트렁크 공간도 넓게 뽑고 진짜 이 차를 SUV답게 쓸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일단 전면 디자인, 이 토요타의 새로운 패밀리 룩이죠. 토요타의 해머헤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귀상어 같은 이런 파츠를 앞쪽에 덧대놔서 이 차가 한층 더 공격적인 인상을 보이게끔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바디 패널이 마치 헤드램프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 것 같은 이런 날카로운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아래로 분할된 이 주간주행 등 2개씩을 양쪽에 갖추고 있고요. 이 가운데에는 전면을 실제로 비추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지시 등을 작동시켜보면 주간주행 등이 방향지시 등의 역할도 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라브4가 굉장히 강인해졌다고 느끼는 부분이 이 보닛 위에 솟아오른 이런 파워돔입니다. 남성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불끈 솟아올라 있어서 이 차가 굉장히 파워풀한 SUV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토요타 라브4는 우리나라에 더 이상 가솔린 모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2.5L 하이브리드 그리고 2.5L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 친환경차 모델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이 그릴 부분도 이런 식으로 매끈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딱 그릴이라는 걸 알 수 없게끔 이 그릴 테두리가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릴 패널에 자연스럽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이런 식의 그릴을 적용해 놨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차가 친환경차임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양쪽 사이드 부분에 보면 에어 커튼처럼 디자인을 해놨지만 이건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는 에어 커튼은 아니고요. 여기에 안개등만 이렇게 하나 장착을 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엔진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뜨거워. 아이고, 뜨겁다, 뜨거워. 역시 토요타답죠. 이 가스리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 꼬챙이를 끼워서 이 보닛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크라운도 심지어 꼬챙이로 꽂아서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뭐 토요타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운전자가 직접 정비할 수 있는 요소는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서 좀 원가 절감을 진행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엔진룸 열어보면 이 파워트레인 구조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똑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2.5L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 오른쪽에 보이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여기 안쪽에 피어모터, 피트모터, 그리고 유성기어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 방식이죠. 이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승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이렇게 토요타 엠블럼도 블랙으로 처리해서 조금 더 모던한 인상을 주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패널 부분이나 아니면 휠하우스나 이런 부분까지 다 블랙 하이글로시로 처리를 해놔서 조금 더 세련된 인상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측면도 넘어와 보면요, 일단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이 운전석 팬더 부분에 이런 식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충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는 완속 AC 충전과 급속 DC 충전을 모두 지원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래서 최고 50kW 속도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차는 20kWh 넘는 배터리가 들어가서 옛날 SM3GE 이런 전기차들과 거의 같은 용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DC 충전도 가능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따가 실제로 충전도 해보고 또 시승을 하면서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도 지금 20인치 휠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20인치의 블랙 휠이 적용돼서 이 차가 전체적으로 거대해지면서 휠하우스가 좀 넉넉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휠하우스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휠을 장착해 놓은 것도 볼 수 있어요. 제가 봤던 토요타 휠 디자인 중에서는 이게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요소, 모험을 하기보다는 항상 안정성, 이 신뢰성을 추구하는 토요타인 만큼 이 도어 핸들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적용된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물리적인 키까지 넣어서 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이런 클래식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토요타가 낡았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토요타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이렇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연료주유구도 운전석 뒤쪽 팬더에 위치하고 있는데, 연료주유구는 그냥 언락을 해서는 팝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도로 연료주유구 여는 버튼이 여기 장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눌러야 이런 식으로
팝업이 됩니다. 이런 것도 토요타의 아주 전통적인 설계라고 할 수 있어요. 크라운 같은 차들도 다 이런 방식입니다. 자, 후면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확실히 기존 라브4랑 많이 달라졌죠. 기존 5세대 라브4는 여기 가운데에 토요타 엠블럼이 큼직하게 이 크롬으로 장착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토요타 엠블럼이 잘 보이지 않게끔 블랙으로 처리를 해놓고 라브4라는 모델명을 레터링으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사실 토요타라는 브랜드도 강력하지만 이 라브4라는 차의 브랜드도 상당히 강력하다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원래 미국 시장에서 전통의 1위, 부동의 1위는 어떤 차였습니까? 포드 F 시리즈가 부동의 그냥 1위였는데, 그 부동의 1위를 처음으로 꺾고 미국 시장 판매 1위를 한 자동차가 라브4입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180개국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누적 판매량으로는 1,500만 대가 판매된 자동차가 이 라브4죠. 그만큼 이 라브4의 브랜드 자체가 강력하다 보니까 이제는 라브4에서는 토요타 엠블럼을 살짝 죽이고 이 라브4의 브랜드명을 더 강조하는 이런 요소들을 볼 수 있네요. 테일램프는 굉장히 새로워졌습니다. 이 안쪽에 LED 모듈들이 장착된 게 토요타스럽지 않죠. 굉장히 첨단차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램프 모듈이 이 차체 가장자리 끝까지 오면서 이 차의 차폭을 한층 더 넓어 보이게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방향지 시등 한번 작동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 안쪽에 작은 LED 모듈을 장착해서 이 LED 모듈들이 각각 빛을 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고, 트렁크를 열었을 때도 뒤차 운전자가 이 비상등을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 가장자리에만 이 방향지 시등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동식 트렁크는 들어갔고요. 트렁크 공간은 지금 굉장히 넉넉합니다. 저희가 지금 24인치짜리 캐리어를 항상 갖고 다니는데, 24인치 캐리어가 지금 4개 이상 넉넉하게 들어가겠죠. 아주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 골프백 하나도 무리 없이 대각선으로 실릴 만한 그런 넉넉한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토요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차의 트렁크 용량은 749리터라고 해요. 아니, 749리터? 그러면 동급 스포티지나 투싼보다 100리터 이상 트렁크 공간이 더 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건 SA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짜리 조그만 박스를 차곡차곡 쌓는 VDA 기준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SA 기준은 조금 더 넉넉한 트렁크 용량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VDA 기준은 SA 기준보다 트렁크 용량이 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VDA 기준으로는 600리터대 초중반의 그런 트렁크 용량을 갖추고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동급 최대 트렁크 용량을 갖춘 건 분명해 보이네요. 이 차가 워낙 각진 모습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이 트렁크 개구부도 넓고요. 트렁크 위아래 좌우폭까지 모두 넓어서 이 준중형 SUV 모델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러기지 스크린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마치 프리미엄 자동차처럼 밖에서 안쪽에 짐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이런 러기지 스크린도 꺼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토요타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포지셔닝을 하려는지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 세미 프리미엄 영역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 트렁크 공간 하부에는 이런 식으로 타이어 임시 수리 키트, 그리고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 케이블까지 수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러기지 스크린도 필요가 없을 때는 떼서 이 트렁크 플로 하부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딱 장착하는 이런 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을 때는 이렇게 러기지 스크린을 빼서 트렁크 하부에 감쪽같이 숨겨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높이 실 때, 이럴 때는 이 러기지 스크린을 떼고 더 높게 짐을 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대4 폴딩도 지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40%의 영역 혹은 60%의 시트 영역을 접어서 더 긴 짐을 수납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고 있어요. 일단 2열의 장점, 공간입니다. 제가 엉덩이를 끝까지 대고 앉았을 때 주먹이 한 개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이런 공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라브4는 스포티지랑 투싼이랑 동급인 이 준중형 SUV입니다. 이런 준중형 SUV라는 걸 감안하면 이 정도 공간은 나름 여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포티지나 투싼이 사실 동급에서 공간을 뽑아내는 것만큼은 진짜 세계 최고인데, 이 토요타 라브4도 이번에 풀체인지를 통해서 이 공간성 확보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쓴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확실히 패밀리카로 쓰기에 좋아진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은 이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2열에서 봤을 때 개방감이 탁 트여 있는 이런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가 장착이 돼 있고, 오늘처럼 날씨가 너무 더운 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 썬루프를 닫았다가 열었다가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열에서의 단점, 열선 시트도 없습니다. 6,160만원 시작하는 모델임에도 2열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없는 거 비교적 상품성에서 약점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금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도 투존입니다. 그래서 2열 승객이 별도의 온도를 설정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비교적 약점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2열 리클라이닝이 되느냐, 이 정도 각도와
요 정도 각도, 사실 리클라이닝이라고 부르기는 민망한 정도죠. 이 기아 스포티지의 리클라이닝 이런 것과 비교하면 비교 열의에 있는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확실히 준중형 SUV에서 옵션 구성은 기아 스포티지나 현대 투싼을 이기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 터널도 지금 살짝 올라와 있는데 이 자리는 실제로 프로펠러 샤프트가 지나가는 자리는 아니고요, 여기는 고전압 케이블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만 이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RAV4 1열에도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기존 토요타 RAV4 5세대 디자인은 이랬습니다. 이 차를 2025년까지 신차로 팔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사실 시대의 흐름에 조금 맞지 않는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RAV4 6세대 디자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 디자인이면 뭐 최첨단의 실내는 아닐지 몰라도 뭐 나름대로 이제 시대의 흐름에는 어느 정도 발을 맞추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드디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중앙에도 12.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이 디스플레이의 베젤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면 뭐 그렇게까지 좋은 디스플레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풀 HD 화질을 갖춘 이런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아리노S가 들어왔다고는 하는데 이 안에서 뭐 다양한 서드파티 앱을 구동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뭐 극적인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무선 애플 카플레이는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토요타 차를 타시는 분들이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기대하거나 이런 분들은 없으시죠? 그냥 이 내비게이션 잘 보여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RAV4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기 때문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뭐 그렇게까지 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좋게 포장했지만 조금 떨어지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핸드폰은 이렇게 두 개를 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데 무선 충전은 이 왼쪽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아래쪽에도 이런 식으로 뭐 지갑이라든지 뭐 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던져 놓을 수 있는 수납함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뭔가 차가 되게 미국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누가 뭐래도 미국 소비자를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채로 개발됐다 보니까 이 수납함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쓰기에도 굉장히 편리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컵홀더도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있고 제법 큼직합니다. 이 큰 컵을 넣을 때도 무리 없이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조수석 쪽에도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조수석 탑승객도 다양한 짐들을 그냥 올려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이런 꼼꼼한 수납 공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미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춘 이런 요소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그래도 1열은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가 제공이 됩니다. 놀랍게도 토요타 RAV4에 이번에 역대 최초로 적용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전자식 기어 시프터가 이번에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기존까지는 득득득득 하는 말뚝형 기어봉이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 처음으로 시프트 바이 와이어, 이 전자식 변속 레버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꾹 누르면 R, 꾹 누르면 D, 살짝 올리면 N단이 들어가는, 그리고 눌러서 파킹,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는 이 전자식 기어 시프터가 드디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됐네요. 하이브리드인데 이런 전자식 기어 시프터는 이제 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360도 서라운드 뷰도 드디어 기본 탑재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버튼 한번 누르면 360도 서라운드 뷰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주차할 때 도움을 주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고요. 이렇게 3D 뷰도 제공이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번 RAV4에서 드디어 기본 적용이 된 요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살펴보면 이 전륜에는 2.5L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요타의 유성기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요. 이 유성기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중앙에 썬기어가 있습니다. 이 썬기어에는 시동 발전용 피온 모터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 피온 모터는 토요타에서는 MG1 모터라고 하죠. 이 MG1 모터가 이 썬기어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썬기어를 도우는 위성기어들, 이 위성기어들에는 캐리어라는 부품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성기어를 묶어놓은 캐리어가 엔진에 직접적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싸는 링기어, 이 링기어에 구동 모터, 그러니까 토요타에서는 MG2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동 모터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성기어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모터만으로 구동을 담당하는 EV 모드, 그리고 엔진은 충전만 담당하고 모터는 구동만 담당하는 이 직병렬 모드, 그리고 엔진과 모터가 모두 힘을 합쳐서 바퀴를 돌리는 이 하이브리드 모드까지 모두 다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이 차체 바닥에 22.7kWh가 되는 배터리를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한번 눌러서 이렇게 EV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면 전기 모터만으로 우리나라 기후부 인증 기준으로 77km를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일상적으로 주행을 하신다면 이 환경부 인증받은 거리 77km는 누구나 쉽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실제로 WLTP 기준 이 차가 주행거리 인증을 135km로 받았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출퇴근 평균 주행거리가 60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정도 거리를 전기차 모드로만 주행하는 건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출퇴근을 전기차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동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 출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뭐 주행 비용을 아끼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장점인데 사실 조금 답답하게 주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토요타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다릅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전 후륜의 모터를 각각 하나씩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전륜에 장착되어 있는 구동 모터 하나, 그리고 후륜에는 또 별도의 모터를 이 P4 모터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P4 모터라는 건 전기차처럼 모터를 마운트 시켰다는 뜻이에요. 이 전륜에 있는 구동력을 이렇게 프로펠러 샤프트로 빼서 후륜에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 별도의 모터를 돌려서 뒤쪽 바퀴는 이 뒤쪽 모터가 알아서 작동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을 가리켜서 토요타의 E4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E4 시스템이 달려있다 보니까 이 전륜과 후륜의 모터가 각각 하나씩 이 듀얼 모터가 들어가서 이 모터만으로 합산 최고 출력은 204마력입니다. 그러니까 기아 EV3 일반 모델급의 이 전기 모터를 갖추고 있는 셈이라서 실제로 가속해 봤을 때 전기 모터만으로도 그렇게까지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이브리드 모드를 작동시키면 이제 엔진의 힘까지 같이 보태게 되는데요. 그러면 가속을 해보면 야, 이렇게 잘 달린다고? 토요타는 지루한 차만 만드는 거 아니었어? 라는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는 진짜 경쾌한 가속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야. 오. 진짜 이 파워트레인의 완성도만큼은 끝내준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6기통 자동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 이 가속을 했을 때 느낌이 진짜 즉각적일 뿐더러 경쾌하게 가속이 됩니다. 토요타는 사실 그 누구보다 지루하지 않은 차를 만드는 데에도 진심이죠. 언제나 달리는 성능에는 진심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서도 느껴지고 있어요. 엔진이 순식간에 깨어나서 정말 최적의 구간에서 이 회전을 보태주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칭되는 느낌은 진짜 토요타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현대기아의 TMED 시스템, 이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든지 혼다의 시스템, BYD의 DM 시스템도 뭐 갈 때까지 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만들어낸 이 자연스러움은 아직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따라올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전기 모드로만 주행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속 페달을 조금 더 전개시켰을 때 대체 엔진이 언제 켜진 거야? 라는 걸 도저히 알 수 없게끔 진짜 완벽한 자연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완성도 하나만 놓고 보면 이 차는 최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지금 하이브리드 기준으로는 5세대, 그리고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으로는 6세대까지 진화를 했습니다. 이 토요타가 처음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 수십 개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쫙 깔아놓고 그 중에서 베스트, 이게 진짜 효율성으로 보나 뭐 운동 성능으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최고다라고 하고 이 유성기어 시스템을 선택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미 밸런스가 뛰어났던 유성기어 시스템에서 아쉬웠던 포인트들을 개선하고 하면서 지금 끝내 이렇게 완벽한 모습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일본차의 특징이라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차를 보면 보이는 데다가 막 돈을 쓰고 안 보이는 데다가 돈을 막 절감해 놓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차를 움직이는 이 셰시, 구동계통 이런 데에서는 원가를 극한으로 절감시키고 눈에 보이는 거, 냉장고, 디스플레이 이런 걸로 막 차를 가득 채워놓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본 차는 그와 완전 반대의 느낌입니다. 보이는 데는 조금 이게 2026년에 나온 차라고? 라는 느낌이 살짝 들 수 있는데,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 파워트레인만큼은 정말 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듬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진과 모터가 합산해서 최고 출력은 329마력을 발휘하게 돼요. 이 329마력이라는 출력 자체도 넉넉하지만 이렇게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이 저속 영역에서는 전기
전기 모터가 출력을 즉각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중고속 영역에서는 엔진이 깨어나서 그때부터 막 회전을 시작하면서 가속을 도와주니까 가속하는데 저속이나 중속이나 고속이나 어느 영역에서도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이 이 토요타 라브4에 들어간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핸들링 느낌이 굉장히 경쾌한데 와, 이 핸들링이 이게 이렇게 안정적일 수가 있나? 이게 라브4가 준중형 SUV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6세대 모델이 되면서는 이 디자인 자체도 더 SUV스럽게 바뀌어서 운동 성능에서 상당한 손해를 봤을 줄 알았는데, 지금 핸들링을 해봤을 때 느낌은 진짜 경쾌한 느낌입니다. 이 밸런스가 되게 잘 잡혀있는 느낌이에요. 핸들링 느낌이 너무 안정적이죠. SUV보다는 약간 해치백 같은 느낌, 진짜 맛있게 코너를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서스펜션이나 셰시를 탄탄하게 조율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조종 안정성이나 이 핸들링 반응이 굉장히 경쾌한 느낌이 드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배터리를 바닥에 깔아놨습니다. 그러면서 무게중심이 낮아졌어요. 일반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과는 완전히 다르죠. 다른 PHEV들은 앞과 뒤에 무게가 많이 쏠려 있습니다. 앞에는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고전압 배터리는 2열 시트 하부 그리고 트렁크 플로어 하부에 장착이 되면서 보통 무게 배분이 앞뒤로 많이 쏠려 있는, 그래서 경쾌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토요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다르죠. 배터리를 차체의 가장 중심, 이 바닥에 깔아놨습니다. 그러면서 무게중심이 가운데에서 낮아지는 이런 효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향을 해봤을 때 차가 굉장히 경쾌한 느낌, 코너링을 본격적으로 해봤을 때도 차가 노면에 낮게 깔려서 코너링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속 감각이나 핸들링이나 이런 이 차량의 라이드 앤 핸들링 부분에서는 이 토요타 라브4가 동급 최고로 이 튜닝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토요타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승차감은 어떤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탄탄합니다. 불쾌할 정도로 탄탄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순간을 제외하고 이런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아주 탄탄한 주행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7kWh의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면서 이 차체가 조금 무거워졌거든요. 이 차의 공차 중량은 딱 2톤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거워진 무게와 이 강력한 출력, 이 두 가지를 오롯이 받아내기 위해서 이 셰시 세팅이 조금 탄탄하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 이런 승차감이 꽤 마음에 듭니다. 이 차체가 허둥대지 않는 느낌, 저는 이런 느낌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이 서스펜션 세팅이 마음에 듭니다만, 평소에 주행하는 길에 과속 방지턱이 많거나 조금 불쾌한路面이 많은 도로를 달릴 일이 많으신 분들께는 그렇게까지 추천드리고 싶은 서스펜션 세팅은 아닙니다. 일장일단이 있죠. 이런 식으로 서스펜션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가속을 할 때, 그리고 핸들링을 할 때는 굉장한 안정감이 느껴지게 되는데, 불쾌한路面을 만났을 때나 과속 방지턱을 만났을 때는 이 충격이 제법 실내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라브4가 딱 그런 느낌입니다. 한없이 부드러운 승차감이라기보다는 안정성을 가장 중심에 둔 그런 세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속 방지턱 조금 탄탄하게 넘어져요. 지금 시속 40km로 저속의 속도로 넘으면 가속 방지턱 넘는 느낌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타고 있는 건 일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이 GR 스포츠 트림은 이 가주 레이싱, 이 르망에 나가는 게 GR이잖아요. 이 스포츠 보수에서 셰시를 튜닝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탄탄한 서스펜션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저는 일상적으로 타기에는 이 정도 서스펜션 느낌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GR 스포츠는 진짜 스포츠카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급속 충전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급속 충전소에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자, 일단 충전구는 앞쪽으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차량의 진행 방향으로 이 충전구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충전구가 열려 있고요. 대신에 전면 주차를 했을 때 이 급속 충전기를 끌고 오기는 조금 힘이 들겠죠. 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급속 충전이라니.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끌고 와서 급속 충전기를 물리면 오! 급속 충전이 됩니다. 78%인 상태에서 충전기를 지금 꽂았는데, 지금 충전 속도는 대략 11kW, 12kW 정도 속도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배터리가 충분히 차 있는 상태에서 급속 충전기를 꽂았기 때문에 이 최고 속도가 나오지는 못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급속 충전이 되는 걸 볼 수 있네요. 배터리가 50% 아래로 떨어졌을 때 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빨리 이 배터리 채우고 전기 모드로만 또 주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50kW로 충전이 될
테니까 그럴 때는 좀 쓸모있는 기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수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버튼을 누르면 앞차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요.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차선 중앙 유지까지 작동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버튼을 꼭 따로따로 눌러야만 작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차간 거리도 4단계, 3단계, 2단계, 1단계까지 이렇게 4단계로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적한 도로에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작동시켜 보면 나름대로 차선을 잘 유지해주고 안정적으로 주행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일단 아쉬운 점은 이 핸들림에 센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정전식 핸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는데도 운전대를 잡으라는 경고가 뜨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핸들에 이렇게 힘을 입력하고 있어야만 내가 핸들을 잡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이런 토크식 핸들이 들어간 거, 이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경쟁 모델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토크식 센서가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핸들에 살짝만 힘을 줘도 바로 내가 핸들에 손을 잡았다는 걸 인식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토크식 핸들이 정전식 핸들보다 조금이나마 더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레벨 2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지만 다른 레벨 2 시스템과는 다르게 이 방향지시 등을 작동했을 때 차가 알아서 그쪽으로 차선을 변경해주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레벨 2 중에서도 가장 초기형 레벨 2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회사들은 적어도 방향지시 등을 작동시키면 3초에서 5초 이내에 차가 그쪽 차선으로 변경을 시작하는 이 UNEC 안전규정에 딱 맞춘 그런 레벨 2 시스템을 적용을 해놓고 있는데, 이 토요타는 아직 그 정도 수준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진 않아요. 토요타는 하드웨어는 진짜 최고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아직 약하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명확하게 갈려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핸들 앞쪽에 이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모니터링 시스템이 굉장히 예민하게 운전자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지 집중을 안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살짝만 이렇게 카메라 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잠깐 지금 쳐다봤는데도 이렇게 바로 운전자 부주의 감지됨 이런 경고 화면이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자, 감속해주는 느낌은 어떤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앞에 차가 감속을 시작하는데, 저는 브레이크 밟을 준비를 항상 해놓도록 하고요. 자, 브레이크 밟지 않아 보겠습니다. 자, 네, 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 부드럽게 감속하고 정차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번 토요타 라브4 6세대 모델에 와서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조금이나마 더 개선이 돼서 이제는 정차해 있는 차를 인식하고 알아서 정차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6,160만 원에서 시작하는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오디오 시스템은 어떨까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호하지 못한 사운드네요. 6,160만 원에서 시작하는 이 차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시작 가격을 생각하면 너무도 아쉬운 오디오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스피커가 6개가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전방 대시보드 양쪽에 스피커 하나씩, 그리고 도어에 스피커 하나씩, 그리고 뒤쪽 2열에도 스피커가 하나씩 장착돼서 총 6개의 스피커가 들어갔는데, 사실 요즘 자동차 기준으로 보면 너무도 아쉬운 스피커 구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 고전압 배터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원가 절감을 할 수밖에 없겠죠. 토요타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그런 부분까지 구구절절하게 다 이 자동차 회사의 입장을 이해해 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토요타 라브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는 지금 공인 연비를 15.3km/L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공인 연비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지금 1시간 2분 동안 주행을 했는데 전기 모드로 75%나 주행을 했습니다. 지금 주행거리가 52.9km를 달리는 동안 평균 연비가 78.8km/L로 나오고 있죠. 공인 연비, 복합 연비 이런 것들은 거의 의미가 없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연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도심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연비가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올 수 있고요. 고속 주행이 잦으신 분들은 이것보다 더 현실적인 10km 중후반대 연비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토요타의 라브4 신형 6세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해봤는데요. 라브4 하이브리드 모델 시작 가격은 4,927만원부터, 그리고 여기에 모든 옵션을 다 더한 최고급 모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GR 스포트 모델은 6,180만원까지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자면 이 하드웨어의 성숙함이라든지 완성도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 토요타 RAV4가 진짜 동급 최고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요. 다만 이 차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토요타 RAV4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 시승차를 제공해주신 토요타 하남전 시장에서 오늘부터 바로 구경이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가서 둘러보시고 앉아보시고 시승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